저는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인지심리학은 숫자로 사람의 일생을 표현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날이 있고요. 그 숫자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 연구자들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 숫자가 뭐냐면요. 수명이에요. 저희는 보험회사 데이터부터 글로벌 제약기업의 기술개발 추이까지 1년에 한 번씩 생성형 AI를 비롯한 모든 슈퍼컴퓨터에 집어넣고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가를 시뮬레이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살까지 살 것 같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150이요? 150이 요새 이론적으로 많이 나와요. 네, 실제로 많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60대이신 분들은 상위 10%는 130까지 사는 걸로 나와요. 보통. 130까지?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올해 60대이신 분들한테 그래서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사시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럼 내가 이 인간을 앞으로 70년을 봐야 되냐고 굉장히 화를 내시는데 더 웃긴 건 그 남편분이 미안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셨던 150은 실제로 199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150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결과예요. 에이 설마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939년에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셨는데 올해 86세가 되셨거든요. 그저께도 막걸리를 2통 드셨는데 1939년에 저희 아버지 태어나실 때 미국,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낮게 잡았는데 미국은 1939년생의 평균 도달 수명을 42세 정도로 봤어요. 우리나라는 36세 정도까지밖에 예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939년에 태어나신 저희 아버지들의 친구분,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들 현재 거의 40% 살아 계시거든요. 이분들 중에 절반가량이 100살 정도 가실 거고요. 그래서 120에서 150 사이의 사람의 수명을 놓는 게 가장 현재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네요. 네. 오래 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뮬레이션을 점점 저희들이 해나가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2030년 전으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2030년 전으로 화이자나 얀센 같은 기업이 출시할 노화 방어 약물들의 소비의 결과를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는데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노화, 역노화와 관련된 약물들이 이제 먹는 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나오면 인간 수명 최대치 가설이 200살 가설로 지금 변동이 되고 있고요. 요 분야 연구를 제일 많이 하시는 이화여대 에코생물학부의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생물학자시죠. 올해 74세이신데 최재천 교수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 교수 올해 몇 살이지? 제가 1970년생이거든요. 55세인데 저 55세인데요 교수님 그랬더니 최재천 교수님 싹 계산을 해보시더니 김 교수 자네 2035년까지 못 죽으면 못 죽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내일이라도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자세는 겸허해야 되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가장 제가 확률적으로 97에서 98%의 압도적인 확률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보라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그냥 장수가 아니라 초장수. 그런데 제가 1970년에 태어날 때 제 친구가 106만 명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현재 99만 8천 명이 살아있습니다. 6만 2천 명의 친구를 잃었지만 그 중에 3만 명을 1980년 이전에 잃었어요. 왜? 저희가 약하게 태어나는 아이들, 영아 사망, 유아 사망이 있었던 거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몇 명 태어나냐면 21만 명 태어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게다가 일도 오래 해야 됩니다. 미국 인구 통계학자들이 한국 사람의 미래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선정한 영화가 미국 영화예요. 한국인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미래 삶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선정한 영화가 바로 이 영화라는 거죠. 자기네들 미국 영화. 그 영화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70세가 되는 날 내 자식보다 7살 어린 친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첫 출근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 인턴이죠. 근데 이미 우리도 주위에 보면 60대, 70대도 일하시는 분들 이제 흔하게 보죠. 그런데 저 7자가 8자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9자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양성평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가장 중요해지거든요. 실제로 저는 오늘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나왔는데 실제로 요새 여의도나 판교 같은 이런 데서는 이렇게 손붙잡고 나옵니다. 얘가 대표, 여기가 지원부서 실장님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는 삶이고요. 심지어 제가 EBS와 함께 만드는 다큐프라임,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뭐냐면 내년 방송이거든요. 빅데이터에서 사라진 단어 경단녀예요. 지금 경단녀란 말도 잘 안 들려요. 무슨 뜻이냐? 이제 여성이 인더스트리, 산업을 돕지 않으면 이미 너무너무 사람이 부족해서 이미 우리나라는 제조업부터 다 붕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랑 다른 사람이랑 평등하게 대화하고 일하는 건 이제는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제가 뭐 특히 뭐 굳이 여성, 굳이 남성 이렇게 특정한 어떤 젠더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강연의 제목처럼.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소통하는 법.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AI가 무슨 정말 다양한 일, 농업부터 공업까지 다 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말고 좀 한번 5분만 더 들어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정답. 네가 무슨 근거로? 제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국적 연구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민족을? 네,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3월 달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피엔스의 저자죠. 전 세계적으로 7천만 권이 팔린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저의 신간 부의 심리학은 아직 7만 권도 안 팔렸는데. 네. 그런데 이 유발 하랄이가 저한테 와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이게 이스라엘의 서울 대학이죠. 그런데 이 유발 하랄이가 저한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 연구자들이 왜 이렇게 한국 문화를 연구하고 있는지 이유를 아느냐. 굉장히 많거든요. 충남대학교도 2명이나 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왜 그런 거야?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모든 유대인 연구자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면서도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은 친구들이죠. 노벨상 수상자, 전 세계 인구의 0.01%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노벨상 수상자의 45%가 유대인이에요. 어마어마한 애들이죠. 근데 걔네들이 왜 우리 한국을 연구하고 있는가? 제가 그래서 결국 물어봤죠. 왜 그런 거야? 왜 자꾸 들어와? 그랬더니 모든 유대인 연구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 유대인들이 들어가 살지 않는 나라가 딱 2나라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래요.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래요. 똑같은 인간들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모든 유대인 연구자들이 현황을 보여줍니다. 구글에서 찾아도 안 나와요. 생성형 AI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걔네 행정부 내부 자료예요. 자, 일본 국적 가지고 일본 국민으로 사는 유대인이 5,800명입니다. 걔네들요, 일본에 언제 들어갔냐고요? 에도 막부 시절부터 메이지 유신, 히틀러가 사고치던 2차 세계대전까지 지난 300년간 골고루 들어갔어요. 일반 거주자는 이렇게 국민으로 사는 유대인은 5,800, 일반 거주자가 6만 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죠. 그런데도 중국 국적 가지고 중국 국민으로 사는 유대인이 무려 13,000 정도 되고요. 일반 거주자는 15만에 육박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구나. 우와. 야, 그러면 한국 국적 가지고 한국 국민으로 사는 유대인은 몇 명이야? 라고 물어보면 모든 유대인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 있는 유대인 연구자들이 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너희들 1945년 국권 회복 이래 한 명도 취득한 적이 없다. 자, 이곳 아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오셨죠.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있는 유대인 친구분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이런 중요한 행사에는 유대인들 꼭 참여율이 높거든요. 유대인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안 계세요. 물론 유대인처럼 보이는 분은 몇 분 계세요. 네, 수검댕이 눈썹, 매부리코. 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도 있다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왜 존재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에서 인간을 연구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들, 그리고 특히 유대인 연구자들은 풀고 싶어하는 비밀입니다. 왜 한국에는 유대인이 살지 않는가? 왜 유대인 마을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걔네들의 결론이에요. 제 결론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네들 유대인들보다 한국인들이 더 드세대요. 지들보다 드센 인간들이 한국밖에 없대요. 네. 그러면 이제 드세다는 건 심리학 용어는 아니죠. 그러면 드세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심리학에서 주체성이 강하고 주인공의식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 나 주체성 높지 않아, 나 주인공의식 없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원래 이 주체성과 주인공의식 점수를 국가별로 통계내던 초창기에는 한국이 연구가 안 돼서 1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2등이 프랑스, 그때 높죠? 3등이 독일. 그런데 한국이 연구되고 한 등씩 내려갔어요, 얘네들이. 한국이 1등, 이스라엘이 2등, 3등이 프랑스, 4등이 독일.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현황, 그 순위표를 보면서 야, 재밌다. 1, 2등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쳐맞은 애들이네. 3, 4등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쳐들어간 것들이야. 자, 그러면 여전히 나 주체성 안 높아, 내가 주인공의식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주체성과 주인공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지표 3개가 합산돼서 나오는 게 그 점수입니다. 이 행동지표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다 납득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주체성이 높고 주인공의식이 높은 사람들은요, 한국이 왜 1등이죠? 첫 번째, 나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느낌이 확 오시죠? 네. 둘째, 내 뜻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판을 엎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와, 완전 느낌 오시죠? 네. 셋째,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면 불같이 화가 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 화를 표현합니다. 아니, 지금 표정들이 다 바뀌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아니요, 대부분의 문화에서 당연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체성을 낮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넌 주인공이 아니니까 네 역할만 입 다물고 잘해. 하나의 부품 같은 존재야 너는. 이렇게 알려주는 문화죠. 대표적인 게 서아시아 쪽으로 가면 그게 중동 아랍권 문화예요. 그리고 동아시아에 더 세게 더 낮춘 나라가 있죠. 그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라고 그래요.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덕목이 뭐냐면요, 개인은 개인의 화를 집단 앞에서 표출하지 않는다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개인의 화를 집단 앞에서 표출하는데 마치 무슨 경연대회가 벌어지는 것 같은 나라의 분위기죠. 우린 뭐 아무리 시골 동네 어르신도 시장님 막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 그래요. 사장님은 뭐 그냥 막 지 맘대로 사퇴하라 막 이러고 있고, 막 어디나 저기나 플래카드 붙어 있고 막 확성기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이에요. 네. 심지어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서도 일단 시위 한번 참여하고 다시 전쟁 나가요. 그러면 유대인의 주체성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긴다는 거냐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많은 평등에 관련된 요소나 불평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여기 때문이거든요. 왜? 주체성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일단 유대인의 주체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유대인의 주체성 들어보셨을걸요? 우리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어마어마한 주체성이죠. 우리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전 세계인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유대인을 증오하고 탄압하는 겁니다. 진짜 듣자마자 모두 화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인과 우리 한국 문화를 연구해본 유대인 연구자들이 제일 먼저 받는 충격이 뭐냐면, 우리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체성의 말을 듣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도 관심이 없으세요. 선택됐디야. 좋겠네. 이따 저녁은 뭐 먹는디야. 뭐 이딴 생각이나 들어요. 네. 지금 아무도 화를 안 내세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좋겠다 이것들아. 아유 간택이 됐네 그냥. 왜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라고 하는 주체성인데 일만의 관심도 보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없길래 그래 나도 관심이 없는데 물어봤어요. 그 유대인 연구자들한테.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도 기분이 안 나빠? 다 얘기합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그 이유를, 한국인들은 지들이 직접 신을 선택하는 인간들이다. 그리고 그 신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꾼다. 종교를 이렇게 쉽게 바꾸는 나라를 처음 본 거예요. 아니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니 그게 뭐? 아니에요. 모든 문화에서는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태어날 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문화에서 그 두 가지가 바로 젠더와 종교예요. 그러니까 젠더만큼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을 일어나나 잘 봐야 되는 요소도 없지만, 종교만큼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이 일어나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이슈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발상 자체를 못해요. 이 두 가지를 바꾼다는 건. 그런데 한국인들은 놀랍게도 종교는 쉽게 바꿔요. 충남대학교에서 4년 반을 연구하고 돌아간 유대인 연구자,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에릭 욜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자기는 태어나서 20대 초반에 신을 바꾸는 대화를, 자기의 신을 바꿨던 대화를 20대 초반에 나누는 나라를 처음 봤대요. 무슨 얘기야? 라고 제가 에릭 교수한테 물어봤거든요. 충남대학교 1학년 학생들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딱 들어오면 서로 좀 친해지죠? 친해지면 고향 물어본 다음에 이걸 물어보더래요. 야, 너 어렸을 때 종교 뭐였냐? 어렸을 때 종교가 뭐였냐를 20대 초반에 물어보더래요. 더 웃긴 건 이 말에 대답들을 한대요. 사실 이건 외국에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받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대답을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손 딱 집어넣고 나 어렸을 때 불교였는데 요새 교회 다녀.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아십니까?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아니 또 이건 왜? 모든 문화와 모든 언어에서 신과 종교는 I believe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표현으로, 즉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돼야 돼요. 다닌다는 표현을 쓴다는 건 이 지구상에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안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에릭 욜 교수가 심지어 자기 에세이에 이렇게 써놓은 적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신을 교체하는 나라가 있대요. 도시가 있다. 이번엔 나라 한국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그게 가장 극심한 도시가 있대요. 아니 또 이건 무슨 얘기야? 라고 제가 그 에세이를 들어봤더니 걔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 도시 이름이 바로 충청 에어리어 논산시티라고 써놨습니다. 예링열 교수는 논산시티라는 곳에서 한국의 20대 청년 남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신을 바꾸는 걸 본 거예요. 군인들. 그놈이 뭐라고 써놨냐면 초코파이 2개면 개종을 하더라는 거죠. 콜라 한 캔에 다시 되돌아오고. 더 놀라운 건 이 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에 잘 사는 나라인데 아니 무슨 이런 오만방자한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신을 사람 대하듯이 대하고 그거 말 안 들어줘요? 나 그럼 딴 데 갈게요.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동네 단골 슈퍼마켓 아줌마 대하듯이 이렇게 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나라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런 무례한 인간이 아닌데 걔네들의 결론이 뭐냐? 한국인들에게 신은 그냥 친구예요. 그냥 거기서 사람 대하듯이 돼요. 그래서 한국어가 분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가 워낙 남다르기에 예의 바른 민족이고 굉장히 예의를 따지는 문화인데 어떻게 신을 이렇게 자기 집 뭐 동네 형이나 언니처럼 대하지? 실제로도 그렇다는 증거가 수천 개가 발견됐어요. 우리끼리 쓰는 언어 하나하나가 동작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는 거죠. 이거 다 말씀드리면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되게 못 가십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언어들은요.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언어와 문화에서는 두렵고 무서울 때 신께 의존해야죠. 그쵸?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강하게 느낄 때 그 중간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이 신을 찾는 문장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영어에서 두렵고 무서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문장 오 마이 갓이죠. 네. 다른 언어들도 다 그래요. 오로지 한국 사람들만 신을 먼저 안 찾더래요. 우리 누구부터 찾죠? 엄마부터 찾죠. 사성장군도 엄마부터 찾아요. 왠지 아세요? 한국은 엄마가 신보다 세요. 그리고 신이 못하는 일도 엄마들은 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그 친구들이 연구해 온 겁니다. 다른 나라 해병대는 전부 다 표제어가 귀신 같은 해병이에요. 오로지 우리나라 그 해병대만 귀신을 잡고 있죠. 우린 신도 약간 레벨 떨어지면 멱살 잡아요.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나 우리나라 영화에서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인데 오로지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깨비나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구박받는 장면이 나와요. 어르신한테 막 혼나고. 아니 다른 나라 귀신은 안 그래? 그런 나라 어디에도 없어요. 일본 귀신, 우리 옆나라 일본 귀신, 그리고 중국 귀신, 그리고 유럽 귀신 모두 귀신의 정의가 뭐냐면 원한 맺힌 존재가 초자연적 힘을 부여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원한 맺힌 존재가 초자연적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 아시겠죠? 그쵸? 닥치는 대로 죽여요. 마을 정도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불태웁니다. 대량 학살해요. 피해 복수를 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귀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혼나요. 특히 어르신들한테. 핀란드 심리학자 하나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얘네 한국이란 나라는 귀신이 나돌아다닐 수 있는 시간대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새벽 2시부터 동트기 직전까지만 귀신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 다니면 혼난대요. 어르신. 지금 오후 3시 10분인데 지금 여기서 귀신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아무도 안 놀라시고 오히려 이러실 거예요. 똑같다 야. 분장 완벽한데? 어머 막 이래요. 네. 2015년 벌써 10년 됐네요. 2015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귀신 나오는 동화 하나가 뮤지컬로 각색돼서 유럽에서 순회 공연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공연단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저는 그 공연단이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에 들어가 공연하는가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공연 관계자분이 아니요, 그 나라 심리학자들한테.
한 명이라도 그 나라 심리학자가 그 공연을 보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혹은 뭐 이메일 보내서 니네 진짜 귀신이 이러냐고, 너무너무 놀랍다고. 그 화제작이 바로 장화홍련전이었습니다. 네. 장화홍련이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본 유럽 관객들은 이제 다 죽었어. 큰일 났어. 이제 완전히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들은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긴장하면서 무대를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의 장화홍련이 관할 행정기관에 찾아가더래요. 그리고 또 이게 뭐예요? 담당 공직자를 만나더래. 그리고 저희가 억울하게 죽었사옵나이다. 이게 뭐예요? 민원 절차를 밟더래요. 자기는 귀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정 절차를 밟는 걸 처음 봤대요. 네. 더 놀라운 건 그 공직자도 귀신을 국민 취급한대요. 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대. 해결 안 되면 공직자가 막 죽는데요. 압권은 이거였대요. 자, 세 번째 사또가 그 장화홍련의 그 원한 맺힌 민원을 해결하죠. 이 스페인 심리학자가 진짜 마지막 장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장면이 뭐였냐면 장화홍련이 그래서 모든 문제를 사또가 해결하니까 다시 오죠. 다시 와서 5번의 절을 하고 물러갑니다. 그 스페인 심리학자가 귀신이 민원 해결 서비스 만족도 조사까지 응답하는 걸 처음 봤대요. 별 5개, 딱 매우 만족, 딱 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귀신도 살아있는 사람의 법령을 지켜야 되는 나라. 그만큼 산 사람들의 기가 센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와 유대어, 히브리어라고 하기도 하죠. 유대인들의 언어, 이 두 언어에만 있는 표현이 있어요. 나 주인공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이에요. 다른 언어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오로지 이 두 언어에만 있습니다. 한국어와 히브리어.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나 주인공이다 라고 선언하는 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예요.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Do you know who I am? 가끔 우리나라에 높으신 분들이 가끔 외국 나가가지고 뭐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열받으면 Do you know who I am? 하시거든요. 걔네들 경찰서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에 전화합니다.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인공 대접을 받아야만 되는 거고요.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주인공일 때 주인공 대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런 행동들이 바로 우리의 문화를 잘 대변해 주는 거죠. 일본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번엔 유대인 연구자 말고 일본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까무러치는 행동, 놀랍게도 전 국민이 하는 행동, 하지만 외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고 일본인들은 누구도 죽을 때까지 하는 행동, 하지 않는 행동, 그 행동이 바로 한턱 낸다예요. 자, 오늘 상 받으신 분들 한턱 내시겠죠? 네. 아니, 이 나라는 애나 어른이나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웬만하면 한턱씩을 낸다는 거예요. 저희 아주대학교에서 무려 2년 넘게 3년 가까이 연구하고 돌아갔던 저의 절친 타카하시 시게로라고 하는 그 메이지 대학 교수는 학생들도 한턱을 내는 거 보고 자기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한턱 내는 애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이상해? 일본에서는 지역 야쿠자 보스도 감히 못하는 행동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뒤집어 말하면 전 국민이 마피아 보스예요. 아니 그래서 이 타카하시 교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한국에 왔을 때 한 6개월 동안은 한국 사람들이 한턱 낸다는 걸 완전히 오해하고 그랬었대요. 어떻게 오해했었는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한턱 낸다는 걸 오늘 밥값이나 술값을 다 자기가 낸다는 뜻인 줄 알았답니다. 맞는데? 맞잖아요. 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야 타카하시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타카하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래요. 이 한국 사람들이 오늘 한턱 내겠다고 한다는 데는 엄청난 숨은 뜻이 있대요. 당신들은 늘상 반복하니까 그 숨은 뜻이 그냥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말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래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이지? 얘기해봐 자세히. 이 타카하시 교수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이 오늘 한 통 내겠다고 하는 건 오늘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선언하는 거래요. 그래서 니들은 조용히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뭐 동네에서 언니가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고 결정을 많이 하겠죠. 언니 동생 사이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가 아닌 동생 자격이 동생 위치에 계신 분이 언니 오늘은 제가 한 통 낼게요 이러면 언니는 그날은 좀 조용히 먹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언니 되시는 분이 그날도 말을 많이 하거나 심지어 눈치 하나도 없이 평상시보다도 말을 더 많이 하면 이제 그 언니에게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주인공의 법령, 헌법도 아니고 민법도 상법도 어디에도 없는 오히려 주인공법에 의한 준엄한 처벌을 내린대요. 그 처벌은 뭔데? 라고 했더니 그 언니 모르는 단톡방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은 주인공의 나라예요. 주인공.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공일 때 주인공 대접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소통과 공존의 이유죠.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언어 자체는 그렇게까지 일본 언어처럼 나긋나긋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창조적인 언어이고 굉장히 생산적인 언어이지만 주인공들끼리 하는 대사 생각해보세요. 영화에서 주인공들끼리 싸우지 단역이나 조연끼리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럼 배경화면이지. 그러니까 모든 갈등이 많은 이유가 주인공들끼리 만나서 그래요. 그리고 그 주인공 의식이 강할수록 늘어나는 언어의 종류가 있죠. 그게 바로 욕이에요. 그게 욕설의 어휘수입니다. 대부분의 언어는요. 욕의 어휘수가 30개 정도 됩니다. 영어 기준으로. 벌써 애게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세계 4위 주체성인 독일어가 거의 50개가 넘는 욕설이 있습니다. 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이 욕쟁이라고 부르는 프랑스, 불어죠. 불어가 80개에 달하는 욕설이 있고요. 욕이 있고 드디어 2위 주체성인 이스라엘, 히브리어죠. 여기서 100개에 거의 근접하거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100개가 심지어 살짝 넘는다는 그런 욕의 어휘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국어.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욕만 680종이 넘는 전 세계 욕의 총 본산이죠. 미국 듀크 대학의 마이클 토마셀로라고 하는 교수는 세계적인 언어학자거든요.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어메이징한 욕을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자기가 들은 욕을 영어로 하니까 제가 또 한국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참 어렵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감히 상상이 불가능했던 욕이래요. 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영어로 자기가 들은 욕을 설명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옮겨봤더니 눈깔에 먹물을 쭉 뽑아버린다고? 동공의 수정체를 흡입한다는 발상이 욕으로 나오는 걸 처음 봤대요. 헐리우드 액션 영화에서나 SF 영화에서도 20-30년 전에야 가능했었는데 네덜란드 심리학자 하나는 저한테 자기는 더 엄청난 욕도 들어봤대요. 한국에서. 인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가 아니라 지구 역사를 통틀어서도 불가능한 욕이래요.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든답니다. 또 그 사람이 영어로 얘기하죠. 전 그래서 또 이건 뭐야 한국어로 다시 바꿨죠. 힘들었어요 그때 대화할 때. 그 네덜란드 심리학자가 영어로 얘기하는 걸 제가 한국어로 바꿔보니까 똥물에 튀겨 죽인다고? 자기는 처음 알았대요. 지구 역사 45억 년 만에 물을 튀길 수 있다는 걸.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욕을 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험한 말을 할까요? 사실 욕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주인공이라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래서 욕 안 하는 문화가 있죠. 전 세계에서 주체성 제일 낮은 나라, 우리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진짜 욕이 없죠. 영어 욕만 해도 벌써 최소 5개에서 10개를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옆 나라 가장 오랫동안 부대끼면서 지지고 볶았던 옆 나라 한국 사람들조차 일본어 욕을 하나밖에 못 떠올립니다. 못 떠오르시죠? 빠가 그거 하나 딱 떠올라요. 뭐 그 외에 쿠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일본 욕은 실제 생활에서 이 빠가야로 줄여서 빠가 이거 외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저도 어이가 없어서 야 스머프들도 욕을 한 5개는 하겠다. 아니 어떻게 욕을 1개를 써? 말이 돼? 제가 올해 2월 달에 진짜 이거 얼마나 웃긴 경험을 했냐면 어떻게 욕을 1개밖에 안 쓰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 아주대학교에서 3년 가까이 연구했다는 타카하시 시게로 교수, 이제 지금은 메이지 대학으로 돌아갔죠. 메이지 대학 앞에서 제가 이제 술을 먹습니다. 그 친구랑.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하는데 제가 이러면서 어떻게 욕이 1개밖에 없어 말이 돼 이러면서 한국 욕을 벌써 10개를 했어요. 저는 제 눈에서 실제로 제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그 길 건너 바로 좁은 골목 많잖아요 일본에. 그 건너편 선술집에서 메이지 대학 유도부 학생,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도부 학생인 걸 저도 아는 거지, 그때는 그냥 등치 큰 놈들 둘이서 싸운 거였어요. 메이지 대학 유도부 학생이랑 조정부 학생, 예, 등치 좋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막 이제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랬더니 유도부 학생이 주장이라는 녀석이 쫙 야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부 주장이라는 애를 불러내더라고요. 따라 나왔죠. 면전하다고 얘가 뭐라 그러냐면 바가 그랬더니 조정부애가 그 욕을 먹더니 더 웃겨 걔가. 나니 그러더니 바가 얘가 빠가를 3번 하니까 얘는 빠가를 4번을 하더라고요. 같은 욕을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같은 욕을 2번 반복하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텐데 진짜로 같은 욕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일본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못된 일 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카시한테 야 그럼 니들은 뭐해 욕 안 하고, 제가 일본 연구를 30년 넘게 한 사람이고 일본 연구자들과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야 그거 다 헛거였어요. 올해 2월 달에 그 사건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됐죠. 타카시 교수가 우리는 저주 하문이다. 강렬한 주인공 의식으로 강렬한 그 주체성으로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욕설과 거친 언어가 많아지는 한국의 언어에 비해서 이걸 굉장히 낮춘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대한 저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거긴 저주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개의 업체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봐야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매출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일본에는 등록된 업체만 120개 정도 파악되고요. 미등록된 업체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개에 육박한다는 일본만의 거대 산업, 저주 대행업이라는 산업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대행합니까? 배달을 대행하죠. 배달앱 많이 쓰시죠? 산업구조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구조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되는 게 배달앱 서비스죠. 그쵸? 배민 쿠팡이츠 같은. 그 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 택시 막 카카오로 많이 부르시죠. 일본 문화는 지금도 그런 거 안 씁니다. 기술이 없어서는 아니겠죠 당연히. 왜 안 쓰는 줄 아세요? 선을 넘는 행위예요. 음식이 나한테 올 때까지는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체성 낮은 문화기 때문에. 택시를 내가 불렀어도 거기는 아직도 지금도 콜택시 전화해서 부릅니다. 그러면 택시가 나한테 올 때까지는 내 택시 아닌 거예요. 그러나 높은 주체성과 강렬한 주인공의식으로 전세계 넘버원인 한국 사람들은 나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음식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태우러 오는 기사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주인공이라고 가정하고 말을 해주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떤 소통보다 좋은 소통이고요. 불평등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카카오에서 택시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카카오에서 한번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카카오 택시 불렀는데 9분 있다 도착합니다 라고 하면 또 우리 또 한국 분들도 기사님 또 시간이 돈인데 내가 8분 30초에 나가 있어야지. 요런 날 하필이면 꼭 13분 있다 도착으로 바뀌어요. 네. 게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17분 도착 이렇게 막 늘어나면 좀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내 메시지 하나도 안 내보내고 그 시간 늘어나는 것만 하면 짜증날 수 있으니까 안내 문자를 하나 더 내보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화를 돋궈요. 그 문자가 바로 뭐였느냐? 틀린 문자가 아니고 정확한 내용인데 오히려 이때 사람들이 오히려 항의 전화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 안 할 수도 없대요. 왜냐면 그거 해야 된대요. 그걸 봤더니 이 문자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말이 왜 짜증이 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카카오가 이 문제를 지들이 주인공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를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관점만 바꾸시면 된다. 누가 주인공이어야 됩니까? 서비스 사용자가 주인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가 주인공으로 이 문제를 보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가 아니죠.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이 문장 하나 바꾸는 걸로 컴플레인, 그러니까 불만 접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지금 보고 계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를 바꾼 지금 고객님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언어가 지가 주인공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를 현명한 분들이 먼저 바꿔주시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회로 가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이거 제가 알아서 태어나서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저도 누구한테 배운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당연히 1980년대니까 당연히 핸드폰은 고사하고 삐삐도 없었을 시대입니다. 다 우리는 유선 전화로 중국 음식점에 전화했죠. 자, 진짜 이런 경우 많았죠. 전화하고 내 짜장면 2개 짬뽕 하나요? 다 끊습니다. 죽어도 안 와. 나는 지금 초인종만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것도 못해. 목욕도 못해요. 샤워도 못해요.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전화해서 아니 왜 이렇게 안 와요? 라고 하면 전 국민이 언제나 들었던 그 짜증나는 답변 뭐였죠? 좀 전에 출발했습니다. 좀 전에 출발했습니다. 네. 이게 왜 특히 기분이 더 나쁘냐면 지 관점으로 봐서 그래요. 중국음식점 사장님의 지 눈으로 이 문제를 보니 좀 전에 출발한 거죠. 출발을 했든 말든 심지어 그리고 대부분 거짓말이었으니까.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시는 중국음식점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인기가 폭발이 아니라 거의 대폭발이에요. 다른 중국음식점이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짜장면이 더 맛있는 집도 아니었어요. 배달이 더 빠른 집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음식점 사장님은 기다리는 제 눈으로 그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한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서만 중국 음식, 즉 짜장면을 주문해 먹은 거예요. 자, 전화합니다. 왜 이렇게 안 와요? 그럼 그 아저씨 무슨 말도 안 되는 뻥을 치시는지 아세요? 근데 제 관점으로 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만 세고 문 열어주셔잉. 문 열어주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도 머리로는 알아요. 백을 새도 안 온다는 걸. 백을 새도 안 온다는 걸 아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그래서 제가 전화 딱 끊고 참 이 아저씨 웃긴 양반이네. 새지 뭐. 하나 반에 반. 그래가지고 한 7가지 세는데 한 15분을 셉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땡동 울리면 8, 9, 10 하고 딱 문 열어서 받아먹어요. 네. 우리는 이제 모두 다양한 사람이랑 살아야 되거든요. 한 번쯤은 그 사람 눈으로 이 문제를 보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포함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가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아주대학교에 이게 되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한국의 주체성이 높고 주인공의식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한 번 목표가 생기면 진짜 엄청난 힘을 당해 달려가죠.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또 안 좋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상대방을 인정을 잘 안 해요. 왜? 내가 주인공인데 널 왜 인정해? 그렇죠? 특히 전문성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문가 무시하는 걸로 또 전 세계 원탑이에요. 우리는 뭐
30년 경력의 전문의를 앉혀놓고도 시골 동네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어느 나라 깜짝 안 하고 할 수 있는 나라죠. 이거 봐 의사 선생, 내 병을 내가 알아. 야 이게 번역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진짜. 네. 이거 어떻게 번역하려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끌려가기 싫은 마음이에요. 네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쵸? 끌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양성평등에 대한 당위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시대에도 일부의 분들은 끌려가기 싫어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쵸? 그런데 이럴 때 그때 더 간곡히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이걸 해내야 되는 당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부분 끌려가기 싫을 때는 맞는 얘기를 할수록 더 삐딱선 탑니다.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 관점으로 또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희 아주대학교 병원에 이 부분으로 이 말 한마디로 같은 실력으로도 명의가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명의 되려면요 환자가 의사를 믿어야 됩니다. 의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환자가 의사를 안 믿으면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자꾸 치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믿게 하는 언어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언어, 그거 한마디로 명의 되신 분이 계세요. 물론 실력은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하시니까 그게 되겠지만 성함이 그런데 끝내줍니다. 이분 성함은 정말 레전드죠. 김대중 교수예요. 한자도 똑같더라고요. 그 김대중 교수님은 그래서 32년째 김영삼 교수님 혹시 안 들어올까? 내분비 전공이세요. 내분비가 이제 유전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인 진단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 학술적인 진단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환자분, 이 병 유전이에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상처받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지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2차적으로 벌어지는 게 그 선생님도 미워져요. 내 부모님 원망하게 만든 사람이 이분이니까. 그런데 이 병은 유전이에요. 전혀 틀린 말 아니죠. 그렇다고 친절하지 않은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 언어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말은 의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의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 병은 유전이죠. 그런데 이 김대중 교수님은요, 그 환자도 아닌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하신, 심지어 때로는 이미 돌아가신 그 환자도 아닌 그 환자의 부모님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언어를 하실 줄 아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환자분 부모님도 젊으셨을 때 이 병 때문에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러면 다 울어요, 환자들이. 왠 줄 아세요? 나는 그나마 병원에라도 와 있는데, 이런 좋은 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 부모님은 그 병을 고칠 만한 병원에 가신 적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젊은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나가서 울면서 전화하시고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그 주내에 대부분 만나세요. 다시 한번. 부모님, 엄마 나 한번 다시 갈게. 그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생각을 하면서 많이들 우십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 병 때문에 환자분의 부모님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를 두 단어로 줄이면 유전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전은 우리를 이 병은 유전입니다 라는 말에 우리는 상처받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될까요?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인공이고 심지어 내 부모님이 주인공으로 얘기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한없는 수평감을 느끼죠. 공존감을 느낍니다. 무엇이 평등하다? 평등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100년이 아니라 120, 130, 140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양한 작업장이나 지역에서 나랑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다양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삶의 역량인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둘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언어는 내 능력과 더불어 그 사람의 언어를, 그 사람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들, 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진짜 망고의 진리다. 그게 바로 유유상종입니다. 네, 진짜 유유상종이에요.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며, 그리고 못된 사람은 못된 사람과 항상 더 많이 마주치죠. 그래서 이런 언어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먼저 포용력 있고 상대방 관점을 취해주는 그런 언어를 하시면, 그러면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더 옆에 오시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임과 사회가 더 많아지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한국, 국난 극복이 취미 생활인 한국,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시장 잔류율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아지며 오래 살고 오래 일해야 되는 한국에서 우리의 장점은 살리고 우리의 약점은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언어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여성이십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서 오늘 경청해 주시고 호흡해 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일 교수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